엄마, 나 깨어났어.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석 오빠한테는. 8개월 동안 중화상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제 딸 서연에게서 걸려온 문자 메시지. 이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저를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위의 눈물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목숨을 건 투쟁.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의 소독약 냄새가 오늘도 코를 찔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와 심박수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 8개월째 변함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은 온몸을 붕대로 감싼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서연 부부가 살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위 강민석은 경미한 화상만 입고 탈출했지만 서연은 2층 침실에 갇혀 전신이도 화상을 입었죠. 서연아,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화상 쇼크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50%도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위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병실보다는 비즈니스 미팅장이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중환자실은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자주 오시면 안 된다고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우리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간호사들이 다 케어하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오셔봐야 서연이한테 도움 안 돼요. 민석은 차트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러다 민석건설까지 흔들리겠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인데. 8개월 동안 민석에게서 아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병문안 횟수는 줄었고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돌아가셔야겠어요. 저 회사 일로 바빠서요. 결국 저는 쫓겨나듯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서연이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초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나 깨어났어.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석 오빠한테는. 내가 깨어난 거 들키면 나 죽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남편한테 숨겨야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할 수 없어. 엄마만 믿어. 이 번호로 내일 밤 10시에 전화해줘. 공중전화에서. 문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깨어났다는 기쁨보다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해달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저는 집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정말 내 목소리 맞구나.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잘 들어줘. 나 2주 전에 깨어났어. 근데 눈을 뜨자마자 들은 게 민석 오빠랑 누군가가 나누는 대화였어. 무슨 대화? 민석 오빠가 내가 절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 누군가한테 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엄마 그날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화재 당일 나 민석 오빠가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다 수십억 날린 거 알았어. 그걸 추궁했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났어. 민석 오빠는 나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나오는 걸 막은 것 같았어, 엄마. 세상에. 내가 깨어나면 회사 횡령 문제가 드러나고 보험금도 못 받아. 엄마 나 정말 위험해. 도와줘.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제 딸이 깨어났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끔찍한 진실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딸과의 통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연기하면서요.
민석은 병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석아, 우리 서연이 상태는 어때? 어제랑 똑같죠,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기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딸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아이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급히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안방 화장대 서랍 맨 뒤쪽. 이중 바닥이 있어. 거기에 민석 오빠 비밀 수첩 숨겨져 있어. 투자 손실 기록이랑 횡령 증거가 다 있을 거야. 화장대. 딸의 집에 들어가려면 사위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부산 출장 가야 해요. 1박 2일인데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기회였습니다. 민석이 떠나고 2시간 후 저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받아둔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화재 현장이었던 2층은 아직도 그을린 냄새가 났습니다. 안방 화장대로 갔습니다. 맨 뒤 서랍을 열고 안쪽을 더듬어 보니 바닥이 들썩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회사 자금 5억 투입 강남 부동산 프로젝트 2024년 3월 추가 3억 투입 프로젝트 실패 누적 손실 8억 2024년 4월 서연이가 장부 확인 위험 2020년 5월 10일 최종 결단 보험금 20억 회사 살릴 마지막 기회 그리고 5월 13일 화재가 발생한 날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이 취소된 걸까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이중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붙박이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문은 왜 열려 있지? 민석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 주위를 둘러보는 기척.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하네. 민석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응, 집에 왔어. 출장 취소돼서. 지금? 알았어, 지금 나갈게. 다행히 민석은 급한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저는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수첩 찾았어. 엄마. 고마워.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화재 당일 증거가 더 필요해. 우리 빌라 관리사무소에 CCTV 기록이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걸 구하니? 엄마가 피해자 가족이니까 요청하면 줄 거야. 다음 날 저는 빌라 관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8개월 전 화재 사건 피해자 어머니인데요. 혹시 그날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요청하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아직도 의식불명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관리소장은 결국 USB에 영상 파일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 저녁 민석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민석 혼자 급하게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10분 뒤 2층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은 홀로 탈출했고 서연을 구하러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딸에게서 더욱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위험해. 오후 근무 간호사가 이상해. 다른 간호사들과 다르게 행동해. 뭐가 다른데? 이상한 약을 가져와. 정규 링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거부하면 나중에 몰래 놓으려고 해. 딸이 정말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즉시 민석의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한 이재훈 상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과도 친한 사이였고 제 딸을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무님, 급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서연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이 상무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첩 사진, CCTV 영상, 그리고 딸이 깨어났다는 사실까지요. 이 상무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석 대표가 이런 짓을. 상무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위험해요. 당연히 돕겠습니다.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횡령 증거가 더 있을 겁니다. 이 상무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이 상무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모님,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다 실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연 씨 명의로 2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놨더군요. 화재 발생 한 달 전에요. 20억. 수익자는 배우자인 민석 대표. 만약 서연 씨가 사망하면 그 돈으로 회사 손실을 메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석은 횡령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상무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구해야 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상무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민석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그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석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석아, 나도 이제 지쳤어.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없다고 하시니 어쩌면 서연이를 보내줘야 할 때인가 봐.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응.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는 편히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님, 민석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서연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는 거짓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석은 합법적으로 서연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게 서연이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무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석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민석아, 서명하기 전에 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실 게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니? 수첩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내가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다 수십억 날린 거 다 알아.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 서연이를. 어머님, 오해하신 겁니다. 그거. 이것도 오해니?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탈출하는 민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넌 우리 딸을 구하지 않았어. 보험금을 노렸지. 그때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회사가 망하면 다 끝이에요. 서연이 하나 희생하면 수십 명 직원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너, 정말, 근데 어머님, 증거가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화재 사고로 처리됐고 서연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니? 제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형사였습니다. 강민석 씨 살인미수와 방화방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내가 내 딸을 지키는 게 잘못이니?
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민석이 체포된 다음 날 저는 이 상무와 함께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장은 제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영수야, 부탁이 있어.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상한 간호사가 서연에게 이상한 처치를 하려 한다는 것까지요. 병원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중환자실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은 서연의 병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상한 간호사가 정규 근무가 아닌데도 서연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보안팀이 그 모습을 포착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간호사는 민석에게 매달 거액을 받고 서연의 회복을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주 후 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8개월간 중화상으로 혼수 상태였던 환자 윤서연 씨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전에 깨어났지만 안전을 위해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병실에서 서연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붕대를 풀은 얼굴에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살아있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뭘 당연한 거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창문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강민석은 살인미수, 방화방조, 횡령 등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간호사도 5년형을 받았죠. 서연은 긴 재활치료를 거쳐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남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공원을 산책하던 서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디자인 일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 우리 딸.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잖아. 엄마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니? 서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재훈 상무는 민석건설의 새 대표가 되어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사모님, 서연 씨. 이게 회사에서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상무는 수억 원의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민석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서연에게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아닙니다. 서연 씨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회사도 살렸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화상 흉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갔습니다. 엄마, 오늘 첫 고객이 왔어. 내 디자인을 보고 너무 좋다고 했어. 그래? 역시 우리 딸 실력이 좋구나. 처음엔 흉터 때문에 고객이 놀랄까봐 걱정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흉터는 살아온 이야기라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스튜디오는 작지만 알찬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상 생존자들을 위한 특별 디자인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엄마, 나처럼 화재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흉터를 가릴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 좋은 생각이다, 서연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교도소에 수감된 민석은 면회를 요청했지만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야. 그래, 그게 맞아. 미움은 너만 힘들게 할 뿐이야. 어느 날 서연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가 8개월 동안 누워있던 중환자실이야.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 그곳에는 서연을 돌봐주었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오시다니.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의식이 없을 때도 정성껏 돌봐주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서연 씨께 말을 걸어주신 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병원장도 나왔습니다. 윤서연 씨, 정말 축하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입니다. 앞으로도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아?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엄마 목소리는 들렸어. 희미하게. 매일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던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아줬어. 정말 응.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꼭 깨어나야 한다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서연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피닉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화재나 사고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수 의류를 디자인하는 회사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서울 패션 위크에 초대받았어. 세상에, 우리 딸이 그렇게 큰 무대에? 응. 화상 생존자 모델들과 함께 패션쇼를 하기로 했어.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패션 위크 당일 저는 객석에 앉아 딸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런웨이에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화상이나 사고로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있게 걸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인 서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은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서연이 무대에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하단다, 서연아. 민석 오빠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은 후회가 안 돼.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그래.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민석은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와 후회로 가득한 편지였지만 서연은 읽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용서는 할 수 있어. 언젠가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래, 그게 맞아. 넌 앞으로 나아가면 돼.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워 악을 무너뜨린 이야기.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는 것을요.